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레지에 선생님이 프레지라는 이 PPT 앱을 쓰는데 이걸 돈을 내면 이렇게 얼굴을 나올 수 있게 이제 된다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아닌데, 잠시만.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이네. 쌤이 해놓은 게 다 지금 바탕 화면이 달라져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해야 잘 보이네. 냉전 체제 다 좀 저절로 사람 얼굴 나온다고 조금 가려졌네.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전개, 그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의 새로운 국가 건설. 페이지가 잘 안 보이네. 194쪽부터 197쪽까지인데 195쪽은 역사 A 시간에 할 거라서 194, 196, 197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 부분은 실제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수행평가까지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서 이거는 실제 수업 시간에 하지 않고 유튜브 댓글에 선생님이 뭐 문제 푸는 곳을 달아두겠습니다. 뭐 그거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쓰면 되고,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선생님 얼굴 가려지네. 자, 우리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났죠? 2차 세계대전 끝났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미국, 그 다음에 서유럽, 소련 이렇게 같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 국가였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국가들이 이제 또 한 편이 되어서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적이 사라지게 되었죠. 자, 거대한 적이 사라지게 되자마자 다시 이제 세계 질서가 재편됩니다. 바로 이 자본주의 국가를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이제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소련의 구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거의 같은 표현인데 우리 사회주의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사회주의는 이론 자체가 뭐냐면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나면 노동자의 세상, 어떤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게 주장이었죠. 따라서 이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더 우월한 체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미국을 필두로 하는 이제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저런 공산주의 진영, 뭐 사유재산이 없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말을 하는 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가 크게 두 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진영이 뭐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수많은 신생 국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 때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로 탄생할 것이냐, 아니면 소련을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로 탄생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그 국가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논의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국가로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본주의 국가가 될 것이냐,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냐, 결국 우리는 분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 배우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구도, 그 다음에 이 신생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독립을 하고 탄생하고 성장하게 되는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얼굴도 같이 나오고 싶은데 얼굴은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지? 이렇게 해야. 선생님 얼굴 그냥 가리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다음에 좀 더 편집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동유럽은, 자, 유럽이 우리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배웠던 거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되는데,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점점 독일을 향해 진격해오고, 이 서부 전선에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연합국이 독일을 향해서 전진해오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특히 연합국 중에 이 영국, 그다음에 뭐 서유럽, 미국을
미국 이렇게 이끄는 군대는 이제 독일을 향해서 이렇게 진격해 오고 공산주의 진영이었던 소련은 이런 상태로 진행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점령해 오던 지역은 소련의 영향력에 따라서 공산주의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유럽에서는 미국 중심의 이 자본주의 진영으로 점점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은 이 중간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 쪼개져 있습니다. 지금 독일의 반은 소련이, 또 독일의 반은 이 서유럽, 미국이 점령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독일이 항복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동유럽은 공산주의화로 바뀌게 되고 서유럽은 이런 공산주의화를 이제 더 진출을 막기 위한 이런 어떤 대결 구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대결 구도를 처칠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정치인이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이 표현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철의 장막이 내려져 있다. 바로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떤 대결을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 유명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이제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아내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게 되면서 이 선언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이제 냉전이 시작된다, 냉전의 어떤 시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냉전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냉전이 뭐냐면 냉은 차갑다는 겁니다. 차가운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원래 2차 세계대전은 굉장히 뜨겁고 피 튀기고 이런 전쟁이었죠. 근데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은 이제 서로 냉랭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너네가 우수한 체제인지 우리가 우수한 체제인지 한번 쟤네들이랑 절대 이야기하지 마. 우리끼리만 이야기하자. 이런 굉장히 차가운 상태. 그러면서도 어떤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같은 상태. 이걸 우리가 냉전이라는 표현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을 냉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서 미국은 이제 공산주의 확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지원을 서유럽에 퍼붓게 됩니다. 서유럽은 오랜 전쟁으로 지금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태고 미국이 볼 때는 이렇게 모든 게 파괴되고 가난한 상태에서는 공산주의의 침투가 더 쉽다라고 판단하고 빠르게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줘야지만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셜 계획이라고 부르는 경제적인 어떤 계획을 통해서 이 계획이 뭐냐면 서유럽을 재건하기 위해 미국이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이 지켜주겠다. 그래서 나토라고 부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우리말로 표현됩니다. 나토 지금도 있는 단체입니다. 미국과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공산 진영과 충돌이 일어나면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모두 출동하는 그런 군사적인 지원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울 어떤 계획을 짜가는 거죠. 자, 트루먼 독트린 이게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두 가지 생활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바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국가들은 이렇게 미국의 보호와 미국의 어떤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죠,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던 게 바로 미국이었죠. 자, 소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산주의 진영도 그럼 뭉치자. 자, 그래서 어떤 동유럽에서 어떤 미국처럼 동유럽의 경제적 원조를 해주는 이 단체를 코메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군사동맹, 이걸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군사동맹입니다.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어떤 대결, 이 상태를 냉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냉전의 상징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죠. 베를린 장벽. 당시 점령한 지역을 보면 독일의 절반은 이제 서유럽이, 또 절반은 소련이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도인 베를린은 이 소련이 점령한 쪽에 있었죠. 그렇다고 수도가 이제 소련에 있다고 또 하나의 수도를 이제 서독, 동독으로 나뉘게 되는데 서독에 또 다른 수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베를린도 바로 쪼갭니다. 베를린도 반으로 쪼개서 이 영국, 프랑스, 미국이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베를린과 이제 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베를린으로 나뉘게 되죠. 근데 동베를린 사람들이 자꾸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 중간에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장벽, 베를린 장벽을 바로 설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독일의 통일이 될 때 이제 이게 해체하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 장벽을 부수는 것이 바로 냉전이 이제 어 마무리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부분은 역사적인 어떤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냉전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아시아 이 부분은 역사 이 시간에 배운다고 했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196, 197 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의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지배받던 국가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가 나옵니다. 인도. 바로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가 이제 인도가 독립하게 되는데, 독립하면서 우리 예전에 비정상회담 조금 봤었죠? 어 이 종교에 따라서 인도가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게 되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이슬람, 그다음에 방글라데시도 역시 이슬람, 스리랑카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모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국가들은 정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강대국들의 어떤 식민 지배, 그것도 상당히 비참한 것이고,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나서도 떠난 국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도 역시 이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하게 되는데, 베트남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음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은 나라다, 이렇게 역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베트남은 우리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독립하고 독립국가로 남아 있는 게 베트남이고, 어 프랑스도 몰아내고 미국도 몰아내고 그렇게 싸워서 독립을 한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나중에 공산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굉장히 요즘 시끄럽죠. 이스라엘은 선생님이 기말고사 끝나고 한번 수업에 다루겠습니다. 왜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지. 어 엄청 큰 책임은 영국에게 있습니다, 여기도. 음 나중에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실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시 새롭게 탄생하는 국가들입니다. 이제 식민 지배를 벗어나서 아프리카 보면 장난 아니죠. 아프리카는 1960년대가 되면 엄청나게 많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에 독립한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960년을 아프리카의 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갖고, 그다음에 제3세계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미국이 이끄는 자본주의 진영, 소련이 이끄는 공산주의 진영이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 어디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을 선포한 지역을 제3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3세계라는 진영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는 인도의 네루라는 정치인이랑 중국의 저우얼라이라는 정치인이 이제 모여서 이런 원칙을 발표하게 되었고, 1년 뒤에 이제 다 우리가 또 하나의 세력이 되자 라고 해서 1955년에 인도네시아의 반둥이라는 곳에서 이제 29개국 대표가 모여서 평화 10원칙 이런 것들에 합의하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우리도 하나의 진영이다. 하나의 어떤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루도록 할 것이고, 좀 내 얼굴을 뭐가 가리고 있으니까 별로네. 어쨌든 나중에 좀 편집을 더 해가지고 한번 3학년 때는 정말 멋진 유튜버로서 이제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그겁니다. 시험 아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험 범위는. 자, 수업 끝.